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계속 이제 당내 경선 결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온 것 같아서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사파전입니다. 예상을 하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예상 못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김문수, 네. 홍준표, 한동훈은 저희가 좀 예상했던 후보고 나경원이냐 안철수냐의 어떤 이제 그것만 있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결국 4강에 포함이 됐습니다. 아, 예, 이변이네요. 네, 사파전에 확정이 됐는데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지 세 분이 좀 적어주시면 돼요. 관전 포인트. 네. 예. 사파전의 관전 포인트. 뭐 없을 것 같더라도 좀 생각하셔가지고 또 재밌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뭔가 찬탄 반탄이 3대1 구도로 좀 흘러갈 수도 있다 이러다가 지금 보면은 2대2 구도로 좀 재편이 된 거여서 뭐 재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상수 대변인은 변화라고 쓰셨네요. 네, 방금 앞에까지 이야기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의 전략적 판단, 우리 당원들의 전략적 판단이 드러나는 지금 결론이었다. 전략적 판단. 그러니까 네.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당 당원들이 굉장히 놀라워요. 우리 당 당원들이 냉정할 때는 정말 냉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그 감정적으로 갈 때는 진짜 감정적인데 냉정할 때는 정말 냉정해서 저는 사실 그 가장 이 우리 당의 그 지난 전당대회나 이런 역사에서 가장 되게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이준석 대표가 그 선출될 때 대구 경북 경선에서 이준석 대표가 했던 연설과 그리고 대구 경북의 시민들이 당시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탄핵의 강을 건너자 그랬어요. 네. 정말 그때 우리 당이 자유한국당까지 갔다가 그 일을 겪었을 때 거기서 그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이야기를 던졌는데 대구 경북의 시민들이 이것을 받아줬을 때 약간 소름이 돋으면서 보수 정치가 한국의 보수 정치가 한 발자국 나갈 수 있겠구나,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고 네. 사실 이번에 그 계엄 이후에 계몽령이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우리 당이 오른쪽에 끝까지 가고 있을 때 그때도 저는 그런 결국은 우리 당원들이 돌아올 것이다. 전략적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수십 년간 민주당과 양강 체제를 유지하면서 버텨온 데는 그 힘과 저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저는 정치공학적으로는 한동훈 후보만 탄찬이 남고 탄반 3명으로 나경원 후보까지 나오는 게 좀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이전에 방송들에서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표로는 유리할 수 그게 있다.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만약 4강에서 탄창과 탄반이 2대2로 안철수 후보가 올라온다면 예. 당이 변했다라는 것을 당원들이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느낄 것이다. 네. 그리고 그 변화의 바람은 굉장히 또 거세게 불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보수는 바람밖엔 기댈 데가 없습니다. 저는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그 바람이 지금 시작됐다라고 생각되고요. 정말 찬탄 후보들끼리 멋지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멋진 정치 한번 해서 예. 이재명을 이기는 모습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철근 총장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2대2 찬반으로 좀 쓰셨는데 뭐 구도가 반반이 됐다 이런 얘기시죠? 예, 저는 지난 방송에서 4명을 다 맞췄습니다. 그 사감을 담아서 안철수라고 했을 예, 때 후보. 왜 네. 안철수라고 했어요? 제가 사감도 있다고 했는데 예. 그 지금 반대를 했던 분들에게 표가 굉장히 많이 쏠렸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들어오게 된 거는 지금 오세훈 시장과 유승민 전 대표가 그 경선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걸 어느 정도 받았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네. 나경원 후보가 예를 들어서 그 안철수 후보 대신 만약에 들어왔다 그러면 얘기한 대로 그 이 2명이 가는 경선에 예를 들면 한 사람 대 3사람이 표를 나눠 먹는 구조가 돼서 1등을 뺏길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그 두려움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등이 저는 반대쪽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예. 탄핵 반대쪽에서 나왔을 수 있다. 네, 1등이 지금 네. 1등은 이제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뭐 잘 모를 거라고 하시는데 지금 이 시간부터
본인이 1등이라고 엄청나게 찌라시를 돌리겠죠. 예. 그 어차피 공표를 할 수도 없고, 예.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길 건데 네. 뭐 2대2가 뭐 변화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변화라기보다는 굳히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굳히기. 오히려. 예. 네. 김지호 대변인은 뭐 비슷하게 2대2 찬탄반탄 쓰셨는데 밑에 윤버지 효과. 저는 사실은 나경원 의원이 최종 올라갈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올라간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이변이죠. 그럼 왜 이 이변이 일어났나 생각해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근 재판에 출석하면서 여러 가지 뭐 논란을 지금 일으키고 있고 또 정치 금단 증세를 보이면서 김계리 변호사 등과 함께 본인의 어떤 모습을 노출을 하고 이런 것들이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내에 있는 개혁적인 보수층을 좀 결집시킨 게 아닌가.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좀 무리해서 네거티브성 메시지를 많이 내면서 조금 역작용이 난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조직적으로 보나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나경원 의원이 압도적인데 이것을 안철수 의원이 메시지와 어떤 이런 태도 그다음에 탄핵에 대한 그런 입장으로 돌파한 것이거든요. 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친윤계가 국민의힘에서 목소리는 크지만 조용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개혁적인 보수 세력도 국민의힘에 있다는 꽤 게 있구나. 어떻게 보면 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제 솔직한 심정으로는 한동훈, 안철수 의원은 그래도 정당인으로서 국가관이 있지만 나머지 국민의힘 후보들은 최소한의 국가관도 없는 저는 대한민국으로 그런 정당인 어떤 선출직 공직자를 추종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내란 사태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취하는 사람은 공직에 입후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윤버지 효과 말씀 주셨는데 박상수 대변인께 이걸 좀 여쭤볼게요. 저게 뭐 같은 얘기인 것 같긴 합니다만 윤심이 역효과를 불러왔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윤심 파리를 하던 사람들이 좀 그쵸. 외면받는? 예,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특히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희철 변호사, 김계리 변호사가 셋이 이렇게 찍은 사진, 네. 이 사진과 그다음에 윤어게인 신당을 만들겠다라는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애도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런 공감하던 우리 당의 지지자분들에게 약간 현타를 불려왔어요. 네. 약간. 예. 그래서 일종의 그 뭐랄까 이러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이재명에게 유리한 그런 행보인데 그런 행보를 어떻게 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사실 김철근 사무총장은 되게 이렇게 좀 사무총장님은 약간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지만 저는 조금 그래도 희망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지난 2017년 대선 때도 어떠했냐면 2017년 대선 때도 그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 유승민 후보의 득표율을 다 더하면 문재인 후보를 이겼습니다. 네, 그랬죠. 예. 그리고 지금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은 다 우리 당에 있어요. 네. 그리고 그중 두 명인 홍준표와 안철수는 오늘 4강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과 우리가 지금 다른 이유는 그때는 분열됐고 지금은 그만큼은 분열돼 있지 않아요. 지금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보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도가 훨씬 높습니다. 정당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이재명 후보가 계속 박스권에 갇히면서 약 한 15% 정도의 그 표가 안 따라가고 있었는데 요즘 이제 점점 부동층이 줄면서 어쩔 수 없이 이재명 후보한테 가고 있는 게 보여요. 네. 근데 우리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이 15%의 표를 가져올 여력이 생깁니다. 다시 그러니까, 가져올 수 있다. 예,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반감이 그만큼 큰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보다 이재명 후보의 반감이 훨씬 크고 보수는 그때보다 단결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개혁적인 후보를 낼 수만 있다면 여기서 바람을 일으키면서 그래서 저는 탄핵 찬성 후보들 간에는 서로 구겨지는 모습을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멋지게 승부를 걸어서 탄핵 찬성 후보들끼리 쫙 결집을 해서 그 다음에 반 이재명을 위해서 단결해가지고 바람을 일으키면서 가면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한 방 넘길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해진 결말을 너무 싫어해요. 예. 지난번 이회창 반전을 노무현 좋아합니까? 대통령 때도 그랬고 네. 정해진 결말을 너무 싫어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이게 성향이고 특징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저는 정치공학적으로 사실 나경원 후보가 훨씬 유리하다고 봤지만 오늘 이 부분은 이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희망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적이다. 저희가 국민의힘 얘기를 좀 오래 한 것 같아서 이제 이재명 후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게 또 대선판에 어떤 변수가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지금 대법원에 가 있잖아요. 근데 전원합의체로 회부를 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게 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법률가시니까 짧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게 각 당에 좀 해석이 엇갈리더라고요. 네네. 전원합의체로 대법원장이 바로 회부를 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행위인가요? 일단은 소부에서 결정을 하려면요. 소부가 만장일치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법관 중에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대법관들이 있고 지금 이 사건이 올라간 소부에도 그 대법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만장일치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장일치가 안 되면 전원합의체로 올라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전원합의체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소부에서 충분히 좀 끌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안 되면 넘길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하다가 안 되면 넘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5월 달에 넘어가면은 이거는 그냥 완전히 물 건너가는 거다라고 이렇게들 법률가들끼리는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4월 22일이잖아요. 근데 오늘 넘어갔단 말이죠. 전원합의체로. 근데 제가 처음에 그냥 이제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는 뉴스를 처음 보고 속보를 보고 아까 2시 방송을 들어가면서 그 속보를 보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처음에 제가 페북에 올릴 때는 그렇게 올렸죠. 이거 전원합의체 합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6월 3일까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전원합의체로 가는 거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네. 이렇게 했는데 2시에 그 방송을 하는 사이에 2시 반쯤에 속보가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회부했다. 회부했다. 그리고 신문기일을 바로 잡았다. 네. 이게 이제 오늘 한 오늘 것 당일날 같던데? 바로 잡았어요. 예. 그래서 심리기일을 바로 잡았다. 네, 바로 잡았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이렇다면 이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되고 김명숙 코트와 조희대 코트의 가장 큰 차이는 재판의 신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판의 신속성을 강조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상징이 될 사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빠르게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건 이거를 신속하게 결론을 내겠다라는 내심이 드러났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만약에 그렇다면 그래서 제가 아까 직전 방송에서 저한테 묻던데 몇 프로나 6월 3일 이전에 결정이 나올 것 같냐 묻던데 저는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했다는 걸 몰랐을 땐 0%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그냥 건너갔다라고 생각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했다라는 걸 보니까 대법원장의 의지가 있으면 한 30% 정도는 6월 3일 이전에 파기 자판은 힘듭니다. 이렇게 전원합의체 올라가는 이상 예. 파기 자판은 힘들고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힘들고 파기 환송심 아니면 그냥 무죄 둘 중 하나가 나올 겁니다. 무죄로 나올 수가 클리어를 있다는 해주거나 아니면 파기환송심으로 파기환송.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2심으로 돌려보내거나 네. 그러니까 둘 중 하나를 6월 3일 이전에 결정을 낼 가능성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30%에서 30% 정도는 생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당은 정반대 얘기를 하시던데 대선 전에 결론 나오는 건 힘들어졌다. 이게 박균택 의원의 법률위원장이잖아요. 설명이더라고요. 김지호 대변인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아니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을 그렇게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면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왜 6년째 1심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어떤 정치인, 어떤 세력에게는 정말 대단한 특혜성 재판 진행이 진행되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정말 가혹하리만큼 재판 진행이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법원이라는 게 이 사건의 어떤 그 증거를 따지고 사실관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저는 법리를 따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합의부에 넘어간 만큼 지금 대선도 있고 좀 신중하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3심 대법원 판결이 한 달 만에 나오는 건 저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633으로 치자면은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뭐 네. 633이든 233이든 재판이 그래도 정상적으로 왜 이재명 후보에게만 그렇게 가혹하게 진행되냐 이거죠. 예. 제가 요건 좀 그거는
대법원장이 그렇게 네. 정해가지고 모든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돼야 되는데 왜 이재명 후보만 탁해서 삼아갖고 이렇게 하냐 이거죠. 네. 비슷한 사례로 그 장영하 변호사라고 허위사실 유포로 하셨던 분도 지금 1심 끝나고 2심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네. 같은 시기에 고발 당하셨는데 이게 너무 좀 사법 관련해가지고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재명 후보만 왜 이렇게 고생하고 탄압받는지 좀 아쉬울 따름입니다. 아, 네. 제가 이거는 한 말씀만 아니고.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랑 같이 고소당했던 허경영 후보라고 있어요. 이분은 이미 대법원 판결 끝나서 피선거권 박탈형까지 선고받았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아, 허경영 후보도 허경영 시기가 후보도 그때 겹쳐요? 같이 했어요. 같이 허위사실. 예. 허경영 후보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은 그리고 한동훈 자, 또 저기 하나만 이준석 대표는 꼭 윤석열 한동훈식으로 수사팀이 이끌어갖고 수사를 한번 받아보셔야 돼. 이것도 한번 다 재판 한번 받아보세요. 그런- 불합리한가 안 불합리한가. 정치 보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아니 아니, 한동훈은 얘기하시면 안 돼. 정치 한동훈 보복하시겠다. 윤석열식인데 그게 정치 보복입니까? 그러면 이거 얼마나 공정해요. 셀카 입으신 분이 뭐라고 하세요? 한동훈 윤석열식 기소를 한번 당해보셔야 돼요. 내가 얘기 좀 할게요. 네, 얘기를 좀 해주세요. 우선 그 재판의 그 대법원이 결정한 거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거 없어요. 네. 재판은 재판대로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대선 앞두고 그 무리한 재판을 하겠습니까? 단지 신속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파기환송으로 결정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죄 확정되는 것도 아닌 거고 더군다나 이게요. 유력 대선 후보입니다. 지금 지지율 1등을 가고 있는 후보한테 대법원에서 당연히 그 전원 합의체로 가야죠. 어떻게 한 4명이 뭐 이렇게 소부라고 하는 거기에서 결정을 할 수 있겠어요. 그 부담을 질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전원 합의체로 가는 게 합리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그건 사법부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걸 가지고 무슨 대선 전에 되니 뭐 어떻게 유리하고 불리하고 예. 그러지 경우의 수막 마시고 따지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국민들한테 비전 잘 주고 정책 설명해서 예. 그걸로 정치로 이기려고 하세요. 예? 이재명 대표 대법원 판결 가지고 절대 선거 못 나오거나 이런 거 없어요. 네. 이걸로 흔들려고 하지도 마세요. 근데 저는 이 말씀에 있어서 김철근 사무총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일합니다. 예. 정치의 문제를 정치로 풀라는 게 이번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된 결정문의 주된 취지예요. 사실 네. 저는 결정문 읽으면서 되게 그 부분이 마음에 많이 이렇게 와서 꽂히더라고요. 정치의 문제를 이렇게 사법으로 풀지 말아라. 네. 그러니까 아까 같은 그런 정치 보복 3년 동안 발언은 반칙이란 반칙을 다 해놓고 이제 정권이 넘어갈 것 같으니까 이제 우리는 하지 말자. 야, 걱정하지 마세요. 야. 그럴 기회 없을 거예요. 야, 3년 동안 반칙 다 하시고 자, 알겠습니다. 네. 아니 나는 예. 아까 대기실에도 얘기했지만 이해창 전 총재, 이해창 후보라는 분이 계세요. 네. 그분이 밤의 대통령을 꽤 오랜 기간 했어요. 지금 이재명 후보, 이재명 대표도 국회의 입법 권력을 가지고 사실상 권력자의 지위로 상당 오랜 기간 지내왔어요. 물론 여의도 대통령 막 이랬잖아요. 예, 많이 탄압받았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국민들 느끼기에 결코 녹록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짧게 좀 이준석 후보 얘기 안 하면 또 서운하니까요. 네, 김철근 감사합니다. 총장 나와 계시니까. 근데 좀 이 얘기 해볼게요. 국민의힘에서는 뭐 특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준석 후보랑 워낙 가까우니까 나중에 좀 후보 힘을 합쳐야 될 후보로 이준석 후보를 당연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오늘 당의 이양수 사무총장이 먹던 샘물에 침 뱉지 말라면서 이준석 후보를 향한 약간 쓴소리를 했어요. 이게 좀 어떻게 틀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이준석 후보가 나중에 보수 빅텐트가 쳐졌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뭐 전혀 없다라고는 하시는데. 아니, 이양수 총장이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페북에다가 한마디를 쓸까 고민을 했어요. 아직 사실은. 안 쓰셨던데. 저는 안 예. 썼습니다. 예. 네, 안 썼는데 무슨 우물에 침을 뱉습니까? 그리고 본인 이준석 그 후보가 당 대표에서 찢겨 나가는 과정이 그야말로 정말 치졸하고 말도 안 되는 심지어는 집 앞에 와서 자살을 해라 이렇게 하는 유튜버와 그 국힘 그래요. 지지자들이 많았는데 한 네. 3개월을 그렇게 시달렸는데 그렇게 해놓고 지금 계엄하고 탄핵 당해서 완전히 스스로 무너져 가는 상황에서
아니 뭐 합치지 않으면 빅텐트가 아니면 단일화가 아니면 안 되는데 이준석까지 포함해라. 그게 말입니까? 그게 누가 어느 국민이 그러니까 누가 수용을 할 수 있겠어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 온 예? 이른바 친윤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 이런 분들이 이런 방법 아무런 얘기도 없어요. 그러고 빅텐트 이런 얘기 하는 순간요. 제가 오래 전부터 얘기를 해왔는데 딱 두 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국민의힘 후보는 누가 되든 간에 이재명은 안 되고 이준석하고는 합쳐야 되고 비전과 정책을 얘기하시고 반성할 게 있으면 반성하고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지시라고요. 예. 왜 그런 얘기만 하냐고요. 필패의 길입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빅텐트 만들고 단일화 해봐야 감동도 감흥도 없어요. 예. 예? 필패의 길이다. 필패의 길입니다. 예. 저는 이 문제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계속 빅텐트를 우리 당 안에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만큼 있는 사람들은 1+1+1+1+1로 만들면 10이 될 줄 알잖아요? 안 돼요. 우리나라 특징이 그래요. 단순 정말 합산이 신기합니다. 이게 되는 건 아니고. 제3지대에서 굉장히 많이 시도돼 본 방법인데 예. 한 번도 성공을 못했어요. 1+1+1 이렇게 해가지고 10이 안 됩니다. 그냥 이기는 후보가 되겠다고 하면서 달려나가다가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래서 이번 대선이 그 포르투갈전 같다라는 생각이 예. 드는 게 네. 저 포르투갈이 있어요. 저기 포르투갈 정말 뭐 크리스티아노 호나우두도 있고 정말 예. 뭐 강팀 중에 강팀입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지금 다 4분의 1돼 있고 오합지졸에 그냥 깨지는 게 거의 정해져 있어. 루즈 타임까지 왔단 말이죠. 네. 근데 그때 보면은 손흥민 선수랑 황희찬 선수가 쫙 달려 들어갑니다. 예. 두 선수가 진짜 빠른 속도로 달려 들어가는데 과연 손흥민이 골을 넣는 게 중요했을까? 황희찬이 골을 넣는 게 중요했을까?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는 순간이 온다고 봐요. 네. 그때까지는 그냥 달리는 겁니다. 예. 그때까지 달리면서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네.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뭐 저기 이낙연 전 총리까지 끌어들여서 뭐 빅텐트를 하자 그래요. 그렇게 1+1+1을 하면은 단순히 뭐 계산으로 해가지고 10이 넘고 뭐 지역에서 전북이 오면은 전북을 뺏어올 거야. 이런 식의 정치를요. 한국 사람들이 진짜 싫어요. 네.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달려야 된다. 지금은 달리고 네. 하프라인 안쪽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달리고 달리다가 정말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대로 끝나고 16강을 못 갈지 아니면 포르투갈을 깨고 16강을 가야 될지 그 순간이 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냥 어떻게든 결판을 보는 거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의미가 안 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렇다고 또 굳이 예. 서로를 막 그렇게 공격할 필요는 없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드는 거죠. 지금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빅텐트를 얘기하면 국민들이 빅텐트가 아니라 거지 음악으로 인식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좀 시기상조고 네. 조금 국민의힘에서는 네. 바퀴벌레를 열심히 날리고 또 개혁신당은 개고기를 열심히 팔다 보면은 뭔가 좀 국민들이 이제는 거지 음악으로 안 보이고 빅텐트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포르투갈이 여유가 있어요. 지지율이 올라올 때 그때 한번 통합을 얘기해야 되는데 네. 저는 아직은 이왕- 거지 운막이다. 지금은 이렇게 봤을 때 이미 빅텐트는 윤버지가 다 태워 먹었거든요. 다 찢어버리고 지금 막 비바람에 거지 운막 남았는데 지금은 좀 시기상조입니다. 네. 어쨌든 이항수 사무총장이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얼마 어렵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한번 거론을 해줌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정치 시그널 나이트에서도 한번 얘기하고 개장수, 계곡 얘기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줬다. 애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 지금 마칠 시간인데 그럼 아, 짧게 그래요? 아주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그 이재명 전략적 사고를 해야 된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37% 이하로만 잡으면 네. 기회는 온다. 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오늘 케미가 좋으시네요. 이 조합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